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와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해볼 부분은 크게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서 여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 여론이라는 것이 믿을만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두 번째로 여론조사로 들어가서 이제 여론을 측정하는 여론조사로 들어가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어떤 면을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어떠한 면에서 문제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점을 지적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의 한계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걸로 오늘 마감을 할까 합니다. 우선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최근에 2023년 7월에 MBS의 조사에 따르면은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 정치사회 현안이나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2,000명의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신뢰한다는 답변이 48%,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9%,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이 결과를 보면서 한 절반 정도의 국민은 여론조사 결과, 특히 이제 정치에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잘 신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신뢰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론조사뿐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또 그 결과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해내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여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가 주권재민, 즉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궁극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선거가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선거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 치르게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4년 또는 5년에 한 번뿐이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4년이나 5년에 한 번 뽑으면 그 우리가 뽑았던 대표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이양해 주는 것인가? 대표자들은 자기의 임의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면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특히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런 제도적인 선거 민주주의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반응성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얼마나 잘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슈가 있고 국민들의 의견이 좀 나눠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해보는, 그래서 지금 민심이 어떤지를 확인해보는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선출된 대표들은 그 중간중간에 여론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정책을 세울 때 감안하는 이러한 작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여론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여론의 가치를 간단히 봤다면, 그러면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 여론은 무엇인가 하면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의 집합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과연 국민은 현명한가? 시민들은 충분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으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민들은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때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라는 전체 단위 속에서 공적인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에 미국의 아넨버그 퍼블릭 폴리시 센터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 응답자들,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제에서는 3권이 있는데 그 3권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게 이제 3권이 되고 대통령제에서는 3권 분립,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조사에 보면 이 세 개의 3권을 다 언급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47%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 개 중 어느 것도 제대로 기억해서 말하지 못한 사람이 4명 중에 1명꼴인 25%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권이 어떻게 형성된, 정부를 구성하는 3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사법부는 입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견해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매번 미국에서의 조사를 보면은 한 3분의 1 이상의 그 응답자들은 미국의 하원이, 미국의 의회가 지금 어느 정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지, 어느 정당이 다수당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매번 검토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로 시민들은 많은 정치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 결정 요인들을 따져볼 때 사람들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훨씬 더 집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적 조건, 응답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퍼블릭 시티즌으로서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가 다 위배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다수의 사회학이나 정치학을 하는 학자들 중에는 여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여론에 너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시각이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전체 집합에서 충분한 또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약간 복잡한 얘기 같으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프란시스 갈톤이라는 그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06년에 폴리머스라는 그 영국의 남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를 방문해서 장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무엇인가 하고 가 보니까 소 한 마리, 큰 황소를 한 마리 두고 이 소를 도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을 때 그 소의 무게는 얼마인가 맞춘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그런 컨테스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서 이제 그 1등을 한 사람, 가장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소를 해체하고서 그 무게를 재서 가장 가깝게 맞춘 사람에게 1등상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787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소를 도축하고 그 무게를 쟀더니 1198파운드, 한 540kg 정도 됐던 거죠. 그런데 한 명도 정확하게 1198파운드를 맞히지 못했지만 787명이 적어낸 것들의 평균을 냈더니 놀랍게도 1197파운드였습니다. 즉, 한 개인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뭐 도축업자라든지 소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전문가는 전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이 냈던 측정했던 그 무게를 다 평균을 냈더니 실제 무게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의 집단으로서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흥미로운 일이 돼서 매 학기 제가 여론조사에 관련된 과목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아주 무거운 책을 들고 가서 이 무게가 얼마나 될 것이냐고 학생들에게 적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5kg에서 4kg 정도 된 책을 책을 학생들한테 들어보고 무게를 측정하려고 하면 뭐 1kg라고 적는 학생부터 한 10kg라고 적는 학생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학생들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소한도 5번, 6번 정도 실험한 결과 학생들이 추측한 평균과 실제 책의 무게는 10% 이내로 편차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여론이라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추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개인이 현명하거나 똑똑하거나 또는 충분한 정보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어떤 평균을 만들어냈을 때는 그 값은 정확한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2005년도에 그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제임스 서로위키라는 학자가 2005년도에 The Wisdom of Crowds라는 책을 냈습니다. 과거서부터 있었던 이러한 개인의 그 무지함과 집단의 현명함에 대한 논리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결론의 부분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여론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 3가지는 독립성, 다양성, 분산성으로 볼 수 있다. 독립성이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때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 분산성. 이거는 제공되는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상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또는 국가의 어떤 정책을 볼 때 스스로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전문가들의 입장 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입장,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립성, 다양성, 분산성이라는 게 지켜지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렇게 형성된 여론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과학적인 조사, 정확한 조사라고 얘기하는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린 참 아마 여러분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방송이나 또는 신문을 통해서 또 어떤 여론조사를 보셨겠죠. 우리나라에서 6, 7개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주 대통령의 업무 평가라든지 정당 지지도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약간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가 기사로 되지 않는 날은 없다고 할 정도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과연 여론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여론조사가 과학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는 것을 모집단으로 했을 때 그중에 일부만 뽑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것을 전체 모집단의 의견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은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샘플을 뽑아서,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그 모집단 정보로 우리가 추론하는 과정을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랜덤 샘플링이라는 겁니다.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데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작위 추출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프로를 보면 인기가요 이런 프로에서 그 청취자들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거나 또는 어떤 메시지 같은 걸 남기죠. 그래서 그걸 따져보는 경우, 이건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나 또는 정당 같은 게시판에 굉장히 많은 글이 올라오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여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발적으로 본인이 참석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여론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첫 번째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오죠. 그건 여러분 선택되어지는 거죠. 이런 셀렉티드 되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그 여론조사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표집틀이라는 단어를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표집틀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체의 그 성인 18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누구도 선택되어질 가능성이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선택되기 전에는 똑같은 선택될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여론과 관련된 과목을 할 때 학생들에게 팀 프로젝트를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있는 서강대학교에 서강대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만족도를 한번 너희들이 조사를 해봐라. 실제로 조사를 해봐라 하죠. 그래서 이제 팀별로 했을 때 이제 팀과 서로 간에 상의를 하면서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조사할 예정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이용자들을 만나서 조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샘플링 또 표본 뽑는 거 이런 걸 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만 가면 오후에 오는 학생들이 빠지니까 오전과 오후를 가고 요일도 뭐 월수금 이렇게 나눠서 가고 주말도 할애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학생들이 빼먹은 게 있어요. 제가 던졌던 질문 주제는 서강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물은 거죠. 도서관을 오지 않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서강대 학생들 중에서. 왜? 그 학생들은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죠. 얘기를 바꿔서 한번 우리의 학생 식당 만족도를 한번 따진다고 했을 때 학생 식당을 이용한 학생들의 만족도만 따져서 그게 정말 그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로 측정하는 게 정확할까요? 아니죠. 그 식당의 음식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은 아예 오지 않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제외되어 있는 거죠. 이게 표본 틀에서 이미 어떤 집단은 제외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모집 틀을 제대로 워낙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집단에 맞게 표집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조금 좀 그 용어도 생경하고 좀 어렵다,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1936년도에 있던 미국의 선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36년도 선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에 나섰던 선거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루스벨트 후보가 재선에 나섰고 공화당에서는 알프레드 랜던이라는 후보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36년 당시에 그 30년대 미국의 교양 잡지 중에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이 잡지가 그 이전에도 조사했지만 특히 1936년에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누구를 이번 선거에 찍을 것이냐 하는 우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그 회신을 받아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려는 야심작인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당시에 유권자가 한 8천만 명 됐거든요. 그런데 무려 10 밀리언, 그러니까 1,000만 명에게 우편을 보냅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하거나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유권자가 8천만 명인 그 시대에 1,000만 명에게 우편물을 반송합니다. 반송 봉투를 넣어서 선생님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에 있었는데 그 사흘 전인 10월 31일 날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에서 과감하게 선거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 후보가 57.1%를 득표해서 루스벨트 후보가 42.9%를 득표한 것보다 월등히 앞선다고 얘기한 거죠. 아까 제가 1,000만 명에게 우편을 발송했다고 했죠. 반송해서 들어온 것이 230만 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230만 명이 답변을 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결과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57.1%를 득표할 거라고 예상되었던 랜던 후보는 36.5%를, 또 42.9%에 그칠 거라고 예상했던 루스벨트 후보가 무려 60.8%를 득표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여론조사의 오류를 나타내는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30만 명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오차를 가져올 수 있을까? 23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측에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 표집틀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집틀과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리터러시 다이제스트에서는 1000만 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었을까? 누구가 그 사람들한테 발송하려면 주소를 알아야겠죠. 누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발송할 수 있는 명단은 세 가지 그 정보의 원에 의해서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잡지를 구독하는 구독자들. 두 번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동차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주소. 그 다음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 개의 리소스를 통해서 주소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보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광고한 것이 1936년도 그 당시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부유층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비교적 보수적인 정당은 부유층에게 좀 더 지지를 받고 좀 더 진보적인 민주당은 좀 비교적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표집틀이 잘못 만들어진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전화기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리터러시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를 구독하는 비교적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향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는 좀 더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차를 가져왔던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 이외에도 이 조사가 9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중순에 끝났거든요. 상당히 긴 기간이니까 그동안의 유권자들이 응답한 유권자들이 마음을 바꾸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그 표본 집단을 잘못 선택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 지금도 아주 유명한 교훈으로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처럼 그 오류가 왜 생기는가, 특히 이런 표집틀의 문제에서 생긴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한 가지 더 챙겨야 될 것이 바로 표본 오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표본 오차, 뭐 표준 오차, 표본 오차, 오차 얘기하니까 또 수업 같고 까다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전이 이론적으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가? 그럼 우리는 서슴없이 뭐 각각 50%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10번 던지면 5번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7번 3번이 나오거나 6번 4번이 나오거나 또는 심지어 8번 2번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50대 50의 퍼센테이지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국민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오차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모집단에 적용할 때 얼만큼의 오류가 생기는지의 그 편차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본이 크면 클수록 그 오차는 줄어든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극단적으로 어떻습니까? 만약에 모든 국민을 다 조사한다면, 표본과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오차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그래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20만 명 정도가 넘으면 그 크기에 관계없이 이 오차는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을 100명 정도 뽑으면 우리가 얻었던 표본의 그 정보로부터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9.8% 정도 생긴다고 봐요. 1000명 정도 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1%, 2500명이면 2% 정도 생깁니다. 9000명 정도로 하면 1%로 오차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흘려가면서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하면 여론조사에서 몇 명 정도 조사하는 것 같으세요? 대충 1000명에서 1200, 1500을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1000명 정도 조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 대비 오차가 가장 효율적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현흥점이 바로 1000명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는 오차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샘플 사이즈를 크게 해야 되죠. 그런데 1000명에서 2배가 훨씬 넘는 2500명으로 늘려도 오차는 1%뿐이 안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3.1%인데 그걸 절반 정도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무려 샘플을 5000명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돈이죠. 그래서 비용 문제에 따라서 1000명을 조사하는 점이 가장 효율적인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전에 관해서 칼 피어스라는 학자가 20세기 초에 수학자인데 실질적으로 동전 던지기를 무려 24,000회를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12,012번이 안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은 안면이 나올 확률은 0.5005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점점 0.5에 가깝게 된다는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나왔던 정보입니다.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본 부분은 아시겠지만 조사 대상, 그래서 이제 이게 표집틀이 되는 거죠. 조사 대상은 전국에서 18세 이상 1,003명을 조사해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95% 신뢰 구간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신뢰 구간은 제가 설명드리기 좀 복잡하니까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얼미터도 보면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1,003명을 조사해서 1,000명을 조사했는데 추가로 2~3명이 더 들어간 겁니다. 이랬을 때 표본 오차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업무 평가를 했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예를 들어 40%가 나왔다. 40%라는 정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샘플을 통해서 1,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40%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전체 국민으로 추정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37%에서 4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어저께 보셨던 텔레비전 방송이나 오늘 보셨던 신문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세요. 대통령 지지도 2% 소폭 상승. 이건 틀린 말이죠. 왜? 그건 오차 범위 내에 있으니까. 즉 다시 조사하면 지금 40%가 나왔지만 다시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조사하더라도 42%가 나오거나 또는 38% 또는 37%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차의 범위를 주는 것이니까요. 40%라는 것은 표본에 의해서 얻었던 정보지 모집단의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할 때는 우리가 그 범위, 레인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37%부터 4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니까 대통령 지지도 또는 정당 지지도가 1.5%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차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는 반드시 오차를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A 후보가 뭐 38%고 B 후보가 36%라 A 후보가 2% 앞서 있다. 이것도 틀린 얘기죠. 오차의 범위를 따진다 보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누가 앞섰는지를 여론조사 결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론조사에는 몇 가지, 제가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응답률입니다. 응답률은 점차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향하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왜 하향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개인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많이 이제 의식을 하고 존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어떤 개인적인 것, 뭐 선생님의 나이부터 해서 소득까지 또는 종교 이런 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주 예전에는 이런 조사가 적었을 때는 그 전화나 우편으로 이런 조사 협조를 요구했을 때
내가 시민을 대표해서 어떤 목소리를 낸다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조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진 거죠. 그 현명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에 협조하는 의사를 훨씬 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격하게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휴대전화로 조사를 하면서부터 여러분도 이제 휴대전화를 이렇게 받으시면 거기에 뜨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스팸처럼 해서 여론조사 이렇게 뜨면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 여론조사에서 왔구나. 내가 전화를 받아서 응답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거야. 귀찮으니까 그냥 거부를 미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응답률은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 즉 1000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조사하다 보면 1000명의 사람들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정서가 있죠. 정치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난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끊을게요 하는 응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어떤 정당이나 또는 정치인을 매우 강하게 선호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설문 결과가 전체 집단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아까 응답률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했는데 왼편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갤럽과 퓨 리서치라는 두 기관이 응답률이 얼마나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렇게 되면 응답률이 거의 10%대 이하로 떨어지죠. 오른쪽에는 우리 나라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몇몇 기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응답률이 전화 면접의 경우에는 14%, 18% 정도 되지만 ALS,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묻는 기계식 응답에는 응답률이 2%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2%가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한번 그 옆에 응답자 수하고 거절이나 이탈자 수를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세 번째는 RN서치의 경우에 45,000명에게 전화 시도해서 겨우 1,000명을 채운 겁니다. 44,000명, 그러니까 46,000명이 토탈 46,000명이 전화를 시도해서 45,000명 가까이가 응답을 거절했고 그중에 1,000명 정도가 한 거죠. 과연 저렇게 46,000명 중에서 1,000명만 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에버리지로 볼 수 있을까? 아주 쉽게 얘기했을 때 100명 중에 2명만 응답을 했다면 그 2명이 100명을 대표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결과치라는 것이 정말 모집단을 대표하는 샘플이라고 보기는 극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것이 응답률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응답률이 낮아진다고 한다면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 이것이 여론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두 번째로 설문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설문항을 작성하는 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문항을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작업,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설문항을 작성할 때는 응답자가 아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아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권력체제,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력체제를 바꾼다고 하면 어떤 것이 좋은가? 그랬을 때 대통령제, 내각제, 또 이원집정부제 이 세 가지를 하면 대통령제하고 이원집정부제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한 30%, 35%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추가 질문으로 이원집정부제를 택한 사람들한테 이원집정부제가 뭔지를 아는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는 설문은 잘못된 설문이죠. 그 다음에 설문을 했을 때 그 답변도 가능한 모든 답변들을 다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복지 예산을 얼마나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 질문 틀린 거죠.
왜냐하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설문이 특히 이제 답변을 줄 때는 그 답변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 설문의 순서가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도를 물을 때 가장 먼저 선생님은 대통령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실업률, 뭐 외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묻고서 그 다음에 대통령 업무를 평가하는 걸 묻는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갈등 이슈를 묻고 묻는 그 다음에 물은 대통령 지지도가 훨씬 낮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응답할 때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예상을 하고 전문가가 설문지가 그런 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원칙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설문의 잘못된 점,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정당 지지도에 대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개의 설문항을 제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질문하는 문항을 한번 볼까요?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보기를 순환하여 불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정당을 쭉 불러줘요. 그런데 없다 또는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다시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럼 본인의 성향은 어느 정당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번에 걸쳐서 다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만이 무당파로 나오는 거예요. 여론조사의 꽃이라는 좀 신규 여론조사 회사죠.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무당파는 30%가 되지가 않아요. 무당파가 뭡니까? 선호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이 30%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70%는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지 정당을 선택하게끔 재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현정연이라는 것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입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 선생님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때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항상 절반 60%가 50%가 얼등이 넘고 60%대에 간다는 거죠. 저는 이 방식이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당 지지도를 묻는 방식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통령 지지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것도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약간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매우 못한다. 이 네 가지를 묻고 보도할 때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도를 합니다. 왜 네 가지 카테고리를 묻고서 두 가지를 보도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난주에 보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를 딱 부러지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잘한다 아니면 못한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게끔 되어 있는 선택지도 잘못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이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이러한 종 모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운영평가를 보면은 잘하는 편이나 못하는 편이라는 쪽이 오히려 적고 극단적인 값이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면 샘플에 참여한 사람들, 협조자들, 응답한 사람들이 강한 정치적 선호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편, 못하는 편이라는 이런 약한 강도보다는 강한 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뭔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설문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문제인지는 추후 조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정규 분포와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응답자들은 솔직하게 답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답을 할 때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과 진실을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운가? 진실을 얘기하는 게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응답자들이 많은 경우에 솔직하지 않은 답변을 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규범을 의식해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응답자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표에서 위에 있는 점선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선생님은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권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밑에 있는 실선은 실제 투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어느 선거에서 한 번도 예외 없이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한 사람들이 실제 투표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의 유권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할 의사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할 때는 투표를 하겠다는 꼭 그렇게 거짓 응답을 하는 거죠. 좀 더 가벼운 걸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사람은 세 번이나 네 번을 한다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답변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네, 지역주의입니다. 지역주의가 호남, 영남, 충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가 한국 선거에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고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설문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요인을 가장 중요시 하시겠습니까? 1번 정당, 2번 공약, 3번 후보자 자질, 4번 출신 지역. 출신 지역이 몇 프로가 나올까요? 출신 지역이라는 지역주의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신 지역이 제가 단언컨대 실제로 5% 이하로 나올 겁니다. 정당을 보거나 공약을 보거나 후보자의 자질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거짓말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또한 응답자들은 솔직히 얘기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몇 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이슈를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나는 그 의견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으면 나는 반대한다고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침묵하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솔직히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편해서 더 거부하는 거죠. 점점점 더 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그 의견에 압력을 받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론이 그 분포가 왜곡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자들은 항상 솔직히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대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제와 내각제와 이원 집정부제 이 경우에도 이원 집정부제를 잘 모르는 경우에도 뭐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각제는 별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원 집정부제를 택하는 경우가 있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원 집정부제는 아마 그 대부분의 그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고 분권을 하는 것을 이원 집정부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만약에 대통령과 총리가 그래서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한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두 개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로 다른 정당이라고 한다면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혼돈이 올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원 집정부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권력이 대통령이 너무 큰 권한을 갖지 않게 총리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실험했던 결과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제 페이크 퀘스천이죠. 실제로 없는 설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설문했냐면 선생님께서는 여권에서 논의 중인 농업무역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농업무역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 자체가 국회에서 다뤄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응답자들은 솔직히 답변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의견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난 모르겠다 라고 답변해야겠죠. 그런데 응답자들이 이 설문에 답변하는데 하나의 팁을 얻습니다. 뭐냐면 여권에서 논의 중인, 즉 여권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농업무역법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제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했던 그 설문인데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는 찬성한다는 비율이 55%가 넘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찬성자가 20%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권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그 법의 내용은 모르지만 나는 여당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니까 찬성해야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질문한 거는 농업무역법이라는 것의 내용에 찬성하냐고 물었지만 없는 이 허구의 법에 대해서 응답자들 중에 상당수는 여권이 주도한다는 것에서 정보를 얻어서 여권 지지자들은 상당히 지지하는 편향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솔직히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37.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7.6%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거죠. 내용도 없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야당을 한번 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권에서 논의 중인 공기정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공기정화법 없습니다. 이런 법의 내용이 없는 것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 유권 응답자들의 지지도가 확실히 달라지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호하는 그런 응답자들의 44.4%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여서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반도 안 되는 43.8%만이 난 그 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유권자들이 솔직히 응답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들을 믿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이 솔직히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설문항을 잘 구성하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들이 선거 여론조사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선거 여론 예측조사에서는 아마 두 가지 정도를 흥미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2016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예측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선거날 아침까지 봤을 때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는 비율이 71%, 그다음에 트럼프가 될 거라는 비율이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그렇게 과학조사와 엄청난 조사 물량을 퍼부어서 조사해서 그날 아침까지도 명백하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고 했지만 그 선거 결과는 틀려버렸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36년 선거 예측 이후로 가장 비참한 결과가 될지 모릅니다. 이 결과 역시도 왜 이랬는가에 수많은 원인 규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여론조사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전화 오는 것들을 우리는 응답하지 않겠다 해서 비협조자가 훨씬 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16년도에 있었던 여론조사 부분인데 영국이 과연 EU로부터 탈퇴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2016년 6월 6일 날 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4일 날 실질적인 그 투표는 이루어졌지만 예측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46.8% 대 44%에서 remain EU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47% 정도, 떠나야 된다는 사람들이 44%고 아직 결정 못했다는 사람들이 한 9.3% 정도 됐어요. 근데 NCP라는 기관에서 이것을 이제 DK 돈노라고 얘기해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남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아마 54% 정도 되고 떠나야 된다, 탈퇴해야 된다는 들이 46% 정도 돼서 결국은 이게 통과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확률로 따져보면 남아야 된다, 이후에 남아야 된다는 것이 76%가 되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 그 이길 확률이 24% 정도 된다고 본 거죠. 그 결과도 그런데 최종 결론, 그 6월 24일 날 결과를 보게 되면 51.8%가 EU를 탈퇴해야 된다는, 그래서 예측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몇 개의 조사를 제외해서는 EU에 남는 것이 더 우세한 의견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국민조사에서는 국민들이 탈퇴한 쪽에 더 많은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대로 48.2 대 51.8이니까 예측하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차가 존재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얘기하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선거 예측조사도 상당히 그 예측에 있어서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선거 예측조사는 틀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 일반적인 조사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어떤 후보를 찍겠습니까 하고 묻지만 실질적으로 투표율이라는 것이 65%, 7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투표하는 기권자들의 의견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액츄얼 보터라고 하는 실제 유권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조사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차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선거 아무리 직전까지 조사한다 하더라도 부동층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층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항상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제가 제시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낮은 응답률이 궁극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낮은 응답률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더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를 갖게끔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풀을 만들어서, 응답자 풀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 또한 여론조사의 의미나 또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는 찬성 반대만 하기 때문에 그 선호의 강도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는 나 찬성한다 하지만은 이게 그 반대가 되고 정부에서 그거를 이렇게 포기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걸 구분할 필요도 있는데 여론조사는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여론조사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는 다 그 모든 조사가 상업적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여론조사의 질문함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포괄적인 샘플을 뽑을 수 있을까? 이러한 연구에 당연히 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립적이고 학술적 기반에 의한 그 대학, 연구소 등이 여론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여론조사는 아무리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앞에서 여론조사를 믿는 사람은 얼마가 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여론조사가 필수적이라면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공적인 기구 또는 비상업적인 기구에서 여론조사를 주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여론조사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쩌면 여론조사를 그동안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면 이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오면 이 여론조사는 틀린 것 같아.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심지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원인이 아니라 그저 결과로 수치만 나열하는 이러한 보도는 사실상 국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을 이해하는 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보도로 인해서 여론조사가 바로 여론이 되어버리는, 즉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이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도 그 당내 후보 공천이라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그러한 모순까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기권율이 40%나 되고 또는 30%나 되고 이런 기권자의 목소리까지 다 들으려면 공직자 선거, 대통령 선거도 여론조사를 뽑으면 어떠냐. 오히려 그렇다면 샘플링만 잘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사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론조사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를 가장 남용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나 또는 본인 정당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보도 자료를 뿌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도가 있었다든지 설명이 틀렸다든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남용되고 있는 가장 나쁜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는 결국은 지지자가 몇 프로, 반대자가 몇 프로 하는 다수결적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수의 권한도 보장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현대민주주의에 더 맞죠. 그 현대민주주의는 이제 다양성이 존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몇 프로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찬성 반대라는 의견을 갖기까지의 수렴하는 과정,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과정, 소수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다원적 민주주의로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너무 횡행하는 것은 다수결적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 여론조사가 좀 그 영향력이 자제가 되어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압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주는 것 충분히 중요하고 정치적 반응성이라는 면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을 제대로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선순환 과정은 필요하지만 여론이 바로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에 여론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